안녕하세요, 커피용포스트의 이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씨앗부터 커피 한 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산지를 다니고 커피를 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커피의 여정의 시작은 씨앗, 파치먼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파치먼트를 심고 작은 커피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 커피 나무들이 약하니까 싹이 터서 나와도 그냥 땅에다가 심으면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키워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널서리라 하고, 농장들별로 이것을 관리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묘목 자체를 사와서 심어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맛은 어떤 토양에서 자라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요, 토양이 영양분이 풍부한지, 더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토양이 좀 소프트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막상 산지에 가서 다니다 보면 어떤 커피 나무는 바로 한 칸 옆에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묘목이 좀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 묘목을 땅에 심게 됩니다. 이때도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을 좀 더 소프트하게 해주고 깊이 있게 파주고 난 다음에 좋은 영양분들을 함께 그 농장에 맞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묘목을 땅에 심게 됩니다. 이때 어떤 고도에 심는지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태양이 굉장히 풍부하고 영양분도 풍부하다면 나무가 좀 더 빨리 자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나무가 고생을 한다면 첫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커피 나무는 4년째 열매를 맺는 편이죠. 4년차에 열리는 첫 열매보다 5년차, 6년차, 7년차로 가면서 커피 맛이 훨씬 더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커피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이제 체리를 따야죠. 체리 피킹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노동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따야 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좀 가파르구나 생각하지만 잠깐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신을 잃으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각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빨갛게 잘 익은 체리를 수확을 해야 돼요. 그 체리들이 잘 모아져야 훨씬 더 복합적인 맛을 내게 됩니다. 덜 익은 체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커피의 산미가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때로는 견과류 같은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체리를 피킹할 때부터 해서 커피가 다 말려지기까지 계속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덜 익은 체리나 문제가 있는 빈들을 계속 선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리 한 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커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보통은 수확한 체리를 물에다가 넣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덜 익은 빈들이나 눈으로 봤을 땐 잘 익었는데 건강하지 못한 빈들은 물에 뜨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장들에서 수확한 체리들은 물에 띄어서 한번 걸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공통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기후나 농부들의 어떤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가공 방식을 채택해서 커피가 가공됩니다. 즉 체리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심었던 파치먼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산두까지 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이 씨앗을 얻기까지 발효를 하기도 합니다. 발효를 해서 커피의 풍미를 더하기도 하고, 발효를 통해서 커피의 씨앗에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뮤실리지들을 제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 정말 많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나중에 제가 또 다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커피를 말리는 과정입니다. 커피를 너무 과하게 말리게 되면 죽게 됩니다. 씨앗이 애아가 죽게 되고 커피에서 좋은 맛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게 8% 이하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12%에서 13% 이상이 되면 커피가 썩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수분율을 맞추는 것이 이 드라이의 핵심이고, 단순히 그 수분율을 맞추는 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천히 차가운 온도에서 말리는 것이 요즘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말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 기간 동안 커피에서 만들어진 향들이 씨앗에 더 잘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분율이 맞춰지면 바로 볶으면 되는가? 물론 볶아도 맛은 나오겠지만 파치먼트, 커피 생두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파치먼트 상태이거나 내추럴 가공을 한다면 껍질 그 채로 1개월에서 2개월, 더 길게 3, 4개월까지 커피를 레스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말릴 때 체리들이 항상 수분율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냥 체리가 이렇게 말려지고 있고 밑부분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위쪽은 수분율이 떨어질 것이고 아래쪽은 수분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죠. 전체적인 수분율이 10%여도 부분적인 수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레스팅은 여기 있는 수분들을 골고루 균일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수분이 많고 어떤 부분이 수분이 없으면 커피를 볶을 때 아무리 잘 볶아도 수분이 많은 곳은 덜 익고 수분이 없는 곳은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스팅을 잘하면 로스팅도 굉장히 잘 될 것이죠. 이런 레스팅을 끝내고 수출할 상황이 되면 이제 파치먼트까지 제거하는 훌링이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작업은 굉장히 큰 공장들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훌링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서 해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선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로스터들도 한국에 도착하면 핸드피킹을 하고요. 산지에서도 훌링을 한 다음에 기계로 선별을 하기도 하고 직접 핸드피킹으로 디펙트나 퀄리티가 안 좋은 빈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착한 생두를 로스팅을 하게 되죠. 로스팅도 약하게 볶으면 산미가 좀 강해지는 편이고 재료의 어떤 맛이나 향들이 더 많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로스팅을 강하게 하게 되면 생두의 특징보다는 로스팅한 향들이 더 지배적이게 되죠. 산미도 약하게 되고요. 강하게 볶으면 약간 스타벅스 스타일의 커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추출의 순간이 오게 되죠. 소비자들은 이 과정부터 보기 때문에 추출하고 커피를 전달하는 바리스타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 한 잔, 그런 커피 한 잔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커피가 제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커피 한 잔을 만나시길 바라며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